사흘을 굶었소. 염치 없지만 생선 몇 마리만 줄 수 있겠소?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백이는 배고픈 선비에게 셈을 치르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저 끝으로 가서 보시오. 경치가 좋소. 서방님, 너무 높아서 무섭습니다. 웬일인지 동백이에게 단풍놀이를 가자고 하더니 서방님, 바람이 너무 세서! 너무 높아 아찔한 절벽 끝으로 이끌던 손이 믿을 수 없었지요. 동백이는 이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렸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네가 우리 동백이를 어찌한 것이냐? 증자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분명 내 놈이 틀림없다. 내 딸을 어찌하였느냐. 다행이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과연 동백이는 어떤 운명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효자 야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꼭 눌러주세요. 먼 옛날 조선시대 어느 해에 이른 겨울 이야기입니다. 한양 도성 남쪽 칠패 저작거리에는 아침이 되면 언제나 소란스러운 생명의 소리들이 넘쳐 흘렀지요. 꽁꽁 언 땅바닥을 비집고 달구지가 삐걱대며 지나갔고 집신을 끌고 나온 아낙네들이 홍어 냄새며 자반고등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좌판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숯불을 피워도 손끝은 금세 시려왔지요. 서리빨이 선 땅 위로 장꾼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으니 딱 봐도 올겨울이 예사롭지 않게 매서울 것임을 저작거리 사람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북적이는 장판 한가운데 낡은 멍석 위에 생선 좌판을 차린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19, 이름은 동백이었습니다. 동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것으로 한겨울에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었지요. 아버지 박생원은 일찍이 성균관 문을 두드려 본 선비였으나 가세가 기울고 아내마저 일찍 여의고 나서는 생선을 떼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선비가 생선 비늘을 긁어내는 처지라니 저작거리 사람들은 가끔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박생원은 그런 시선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딸아이 동백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동백은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10살 무렵 가파른 언덕길에서 달구지가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서 다쳤는데 뼈가 어긋난 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후로 걸음걸이가 고르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장날이면 어린아이들이 절름발이 생선팔이 하고 놀려대기도 했고 동네 안악들은 혀를 차며 저리 불편한 몸으로 시집은 가겠냐 걱정스럽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백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깊은 두 눈이 어떤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는 법이 없었으니 그 눈을 한번 마주친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할 말을 잃어버리곤 했지요. 동백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그 다리로 이 추운 데를. 옆 좌판의 두부장수 봉씨 아주머니가 연신 손을 비비며 말을 건넸습니다. 동백은 손이 곱아터진 채로도 생선 머리를 반듯하게 정돈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추위야 참으면 그만이지요 뭐. 오늘 고등어가 실하게 들어왔으니 드셔보세요. 좋은 값에 드리겠습니다. 동백의 목소리는 저작거리 소음 속에서도 또랑또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엔 비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생선을 고르는 손님이 값을 깎으려 억지를 써도 동백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어르신, 이 고등어가 얼마나 싱싱한지 보세요. 눈이 이렇게 맑고 아가미가 이렇게 붉은 건 오늘 새벽에 올라온 것이라는 증거입니다요. 값은 제가 이미 최대한 낮춰드린 것이니 더 깎으시면 제가 오늘 저녁밥을 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손님이 껄껄 웃으며 값을 치르고 돌아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백에게는 그런 재주가 있었지요. 억지로 굽히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슬며시 열어젖히는 타고난 사람의 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아버지 박생원이 무거운 지게를 지고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차 있었지요. 동백은 얼른 달려가 지게를 받아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직접 지고 오세요? 그 허리가 안 좋으신 걸 제가 모릅니까? 박생원은 딸의 손을 잡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아직은 쓸만하다. 너야말로 그 다리로 아침부터 서 있으니 얼마나 아프냐? 오늘 장사는 좀 됐느냐? 예, 아버지. 고등어가 잘 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 치는 다 팔릴 것 같습니다요. 박생원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대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딸아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언제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이 파하고 남은 생선을 정리하며 동백은 좌판 한쪽에 앉아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준 천자문을 시작으로 동백은 혼자서 글을 익혔지요. 저작거리 처녀가 글을 읽는다는 것이 남들 눈에는 우스꽝스럽거나 분수를 모르는 짓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동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는 그 모습이 저무는 겨울 햇살 속에서 참 기묘하게도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날 저녁 동백이 좌판을 거두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청년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허름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선비 차림이었는데 손에는 두꺼운 책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굶은 듯 수척해 보였습니다. 청년은 머쓱한 표정으로 갓을 고쳐 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저 실례가 되는 줄은 압니다만 사흘째 굶었습니다. 팔고 남은 고등어 한 마리라도 줄 수 있겠소? 돈은 내 나중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동백은 그 청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수척하지만 눈빛은 영리했고 손에 든 책 보따리가 헤어지도록 달아있었지요. 동백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청년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남은 고등어 2마리를 종이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정말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제가 이강혁이라고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갚고 싶으면 갚으시고 아니면 그냥 드시면 되지요. 사흘을 굶은 사람한테 돈 계산부터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소? 이강혁은 그 말에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두 손으로 공손히 생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동백과 이강혁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강혁은 종종 저작거리를 지나다
동백의 좌판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나 나누는 정도였지요. 고등어 값을 갚겠다며 작은 먹 한 덩이를 가져오기도 했고 책 내용을 줄줄 외우며 동백에게 자랑처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동백은 그때마다 생선 비늘을 긁으며 귀를 기울였지요. 강혁이 읽어주는 글 한 구절 한 구절이 동백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고 동백은 그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과 글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저작거리 처녀가 이런 글뜻을 이해한다는 게 참 신기하오. 어느 날 강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동백은 생선 내장을 발라내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지요. 신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작거리 사람들도 사람인데 글뜻이야 모르겠습니까? 다만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요. 강혁은 그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환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강혁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생선장수 처녀와 격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사람 사이의 위아래보다 사람 자체를 먼저 보는 듯한 눈빛이 있었지요. 혼인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혁의 처지도 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은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이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형제도 없었지요. 한양 변두리 허름한 방 한 칸을 빌려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박생원이 먼저 강혁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가끔 좌판 앞에 와서 딸아이와 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박생원은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지요. 가난하긴 해도 눈빛이 맑고 글 공부에 성실하고 딸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선비, 내 딸이 어떠한가? 내 딸이 다리를 저는 것은 알지? 그래도 괜찮겠나? 박생원이 어느 날 강혁에게 넌지시 물었을 때 강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동백 씨의 다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눈빛을 보았을 뿐이지요.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반드시 어르신과 동백 씨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박생원은 그 말에 눈가를 붉혔습니다. 딸을 두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살면서 처음이었으니까요. 혼인식은 초라했습니다. 저작거리 이웃들이 조금씩 음식을 가져다 주어 겨우 상 하나를 차렸고 신방은 박생원의 낡은 집 작은 방이었지요. 하지만 동백의 마음은 그날 밤 이상하리만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기대어도 되는 사람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혼인 후에도 동백은 좌판을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을 떼어다 나르고 하루 종일 좌판을 지키고 저녁엔 남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남편이 글 읽는 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오면 동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 트는 것도 잊고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공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보시던 그 대목은 다 외우셨습니까?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며 동백이 물으면 강혁은 피곤한 얼굴을 들어 웃어 보였습니다. 거의 다 됐소. 이번에 시험 문제가 예상 범위에서 나온다면 해볼 만하오. 그러세요. 잘 되실 거예요. 서방님 실력이면 이번엔 반드시 되실 겁니다요. 그러나 봄이 지나고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강혁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낙방이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오는 강혁의 등이 매번 조금씩 더 구부정해지는 것을 동백은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을 더 정갈하게 차렸고 강혁이 술을 마시고 싶다 하면 저작거리에서 막걸리를 한 사발 사다 놓았지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강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도 생선을 팔고 왔소?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처녀 냄새가 난다. 생선 비린내가 집안에 밴다. 같은 말을 강혁이 처음 꺼낸 건 혼인한 지 2해가 지났을 때였지요. 동백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비린내가 나야 밥이 생기지요. 비린내 없애고 싶으시면 제가 다른 걸 팔아볼까요? 강혁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가 결국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백은 알 수 있었지요. 그 눈빛이 처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4번째 봄이었습니다. 한양의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면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로 도성안이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성균관 근처 주막에는 밤새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고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동백은 그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좌판을 더 일찍 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쓸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새 벼르며 좋은 먹이며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입을 반듯한 두루마기 하나라도 마련해주고 싶었지요. 이거 받으세요, 서방님. 새로 장만한 벼루입니다요. 먹이 잘 간다고 해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만. 동백이 두 손으로 벼루를 내밀었을 때 강혁은 받아들며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맙다며 동백의 손을 잡았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강혁은 그저 벼루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험날 동백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강혁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쌀이 아까워 꼭꼭 눌러 담은 밥에 무말랭이 무침과 된장 하나. 반찬이 변변찮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지요. 강혁이 도시락을 들고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백은 조용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되기를. 하지만 사흘 후 돌아온 강혁의 얼굴은 또 어두웠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지요. 강혁은 며칠 동안 말도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끼니도 제대로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동백은 그 앞에 조심스럽게 밥상을 들고 들어가며 말했지요. 서방님, 드셔야 합니다요. 굶어서 기운이 없으면 다음 공부가 더 힘들어지시지 않겠습니까? 됐소. 강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제발 밥 좀 드세요. 어디가 불편하신 것은 아닙니까? 불편한 게 없겠소? 사흘을 꼬박 시험장에서 보내고 이런 집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오. 동백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런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지요. 하지만 동백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밥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 무렵 강혁은 동창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친구들, 판서 집사위가 된 동창, 부잣집 딸과 혼인하여 번듯하게 사는 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강혁은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강혁이 불쑥 말을 꺼냈지요.
당신 저작거리에서 생선 파는 거 이제 그만두면 안 되겠소? 동백은 부뚜막에서 국을 젓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만두면 무엇으로 삽니까, 서방님? 내가 그를 가르치는 훈장 자리라도 알아보겠소. 선비 아내가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돌아다니는 꼴이 내 낯을 얼마나 깎는 줄은 아오. 동백은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방님, 선비 아내의 낯을 걱정하시기 전에 그 아내가 생선을 팔아서 산먹과 벼루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강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 대신 서늘한 무언가가 어려 있었지요. 그날 밤 동백은 부엌 한쪽에 쭈그려 앉아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온종일 서서 장사하고 돌아오면 저녁이 되면 다리가 더 쑤셔왔지요. 입술을 깨물며 통증을 참는 그 옆에 불빛도 없었고 온기도 없었습니다. 몸종 복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지요. 아씨,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들어가서 주무셔야지요. 괜찮다, 복례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씨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서방님은 저 안에서 저 모양이시고. 에이 진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니까요. 복례야, 조용히 해라. 아씨, 나는 괜찮다고. 동백은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복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아씨의 눈에 눈물이 없는 것이 더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눈물도 흘리지 못할 만큼 지쳐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장 보러 나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무거운 생선 바구니를 들고 낯빛 새벽하늘 아래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 가슴이 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지요. 동백은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5번째 봄에 마침내 이강혁이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방방이 붙는 날 동백은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옆 좌판 봉씨 아주머니가 이복에 동백아, 자네 서방이 장원이래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동백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지요. 다리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동백 자신도 이렇게까지 울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에고, 울지 말게. 기쁜 날에 왜 울어. 봉씨 아주머니가 등을 토닥였고 동백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강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동백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생선구이에 나물 무침, 따뜻한 미역국까지. 강혁은 밥상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다요? 장원급제한 날 밥상이. 동백은 잠깐 굳었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넉넉지 못한 살림이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습니다요. 서방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아까 저작거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요. 그 말에 강혁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지요. 그 순간만큼은, 그 짧은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급제 이후 강혁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조의 하급 관직을 받아 관아에 출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격이 달라졌지요.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 화려한 잔치가 열리는 대감댁 사랑방, 권세가들이 주고받는 고급스러운 담론들. 강혁은 그 세계에 빠르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돌아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동백을 바라보는 눈빛에 무언가 거북스러운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와서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저작거리에서 생선 팔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 관아 사람들이 다 안다오. 동백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요? 어떻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단 말이요. 장원급 제자의 아내가 생선장수라고. 서방님이 팽피하시면 제가 그 생선을 팔지 않았으면 서방님은 오늘 장원급제를 하셨겠습니까? 강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가 이내 쾅 하고 밥상을 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무렵 최 판서가 강혁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한양 제1의 권세가인 최 판서는 전도 유망한 젊은 관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능했지요. 강혁을 몇 차례 사랑방으로 불러들이더니 어느 날 넌지시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이선비, 내 보기에 자네 재주가 아깝네. 앞으로 이 판서가 잘 봐주겠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자네 집안이 좀 받쳐줘야 할 텐데. 강혁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최 판서에게는 홍기가 찬 무남 동료 딸이 있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혁은 오랫동안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백이 국을 들고 들어갔을 때 강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등이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처럼 굽어 있었지요. 서방님 드세요. 나중에.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요. 어서요. 강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백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동백은 그 눈빛을 오래 읽으려 했지만 강혁은 이내 눈을 피해버렸지요. 당신은 나를 원망하지 않소? 원망이요? 이 몇 년간 고생시킨 것 말이요. 동백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원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요. 서방님이 잘 되는 게 제가 원하는 일이었는데요. 강혁은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동백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그의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었지요. 한양 북쪽 삼청동 너머 깊은 산자락에는 붉고 노란 빛깔이 뒤섞여 마치 온 산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엔 서늘함이 서리기 시작했고 낙엽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리던 그런 날이었지요. 강혁이 처음으로 바깥 나들이를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은 나가봅시다. 단풍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같이 산책이나 해봅시다. 동백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강혁이 외출을 먼저 제안한 것이 얼마 만의 일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동백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려는 것인가, 혹시 다시 처음처럼 돌아오는 것인가 하고 속으로 기대를 품었지요. 복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동백의 옷고름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아씨,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요? 갑자기 나가자고 하다니. 복내야, 그냥 단풍 보러 가자는 거겠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아니냐? 그냥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요? 됐다, 집이나 봐라. 복내는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아 대문 밖까지 나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백이 절뚝거리며 강혁의 옆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지요. 복내는 입술을 깨물며 자꾸만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두 사람은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동백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오르막이 힘들었지요. 그래도 단단히 지팡이를 짚으며 따라 올랐습니다. 강혁은 별말 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동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단풍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이 단풍 보세요. 정말 고운 빛이네요.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요? 강혁은 짧게 그렇구려 한마디만 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절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산 중턱쯤 되는 곳에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 낭떠러지가 있었지요. 한양 쪽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래는 깊은 바다였고 거센 파도가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경치가 좋구려. 저기 가서 좀 보시오. 동백은 절뚝거리며 바위 끝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득했지요. 파도가 거칠게 몰아쳤으며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정말 높네요. 바람이 세서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백은 느꼈습니다. 등 뒤로 강혁의 손이 와닿는 것을 처음엔 잡아주려는 것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그 손은 잡아주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동백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세게, 단호하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서방님, 동백의 비명은 바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쏟아지는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파란 하늘이었지요. 그리고 가을 단풍, 그리고 절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강혁의 얼굴. 그 얼굴에는 놀라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동백의 몸이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몸을 걸었고 바위에 부딪혔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찢기는 것 같은 통증이 왔고 머리가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면서도 동백은 한 가지 생각만 했지요. 아버지,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의식이 꺼졌습니다. 절벽 위에서 강혁은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백의 모습은 이미 낙엽과 바위 사이에 묻혀 보이지 않았지요. 계곡물 소리만이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마치 처음부터 혼자 산에 온 사람처럼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고 붉은 단풍잎이 절벽 아래로 흩날려 내려갔습니다. 동백이 손에 쥐고 있던 단풍잎 한 장이 계곡물 위로 떨어져 흘러갔습니다. 정의호는 그날 산에 약초를 캐러 나왔습니다. 62살의 그는 한때 궁궐내의원에서 의술을 펼쳤던 사람이었지요. 임금의 곁에서 의녀들을 가르치고 귀한 약재를 다루던 그가 어째서 지금 한양 북쪽 산자락
외딴 초가에 혼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작거리 사람들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전에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억울하게 쫓겨났다더라 하는 말들이 떠돌 뿐이었지요. 정 의원은 가을마다 이 산에 올라 삽주 뿌리며 오미자며 각종 약재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길이라 이미 등에 진 망태기가 묵직했지요.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새길을 따르던 중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낙엽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지요.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바위와 나무 뿌리 사이에 반쯤 걸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옷이 여기저기 찢기고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한쪽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지요. 정 의원은 망태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짚었지요. 맥이 있었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하긴 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정 의원은 오랫동안 의원 노릇을 했지만 이렇게 절벽 아래에서 사람을 발견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절벽 위쪽을 올려다보니 아득하게 높은 바위가 보였지요. 저 위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살아남은 것인지가 기이했습니다. 중간에 나뭇가지들이 몸을 여러 번 받아주었고 마지막에 낙엽이 두텁게 쌓인 곳에 떨어진 것이 그나마 충격을 줄여준 모양이었지요. 정 의원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머리를 다쳤고 오른쪽 어깨뼈가 빠져 있었으며 왼쪽 다리는 오래된 상처가 있는 것이 보였지요. 숨은 얕았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살아라. 정 의원은 중얼거리며 등에 지고 있던 망태기를 옆에 내려놓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노인이라고는 해도 평생 산을 다닌 몸이었지요. 비틀거리면서도 천천히 한 걸음씩 산을 내려왔습니다. 초가집에 동백을 눕힌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빠진 어깨를 맞추고 상처를 씻고 달인 약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지요.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정 의원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이복에 눈을 떠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사흘 후 새벽 동백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너무 밝아 다시 감았지요. 몸 여기저기가 불에 탄 것처럼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이 나올 것 같았고 머리는 돌이 얹혀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낮은 목조 천장에 약재 다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궁이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구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흰 수염이 듬성듬성 난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물 먼저 마시게. 정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사발을 들어주었습니다. 동백은 몇 모금을 겨우 넘겼지요. 산 아래 내 거처일세. 자네를 산에서 발견해서 데려왔어. 절벽 아래에 쓰러져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살아났군. 동백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절벽. 그 말에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지요.
등 뒤로 느껴지던 손, 단호하게 밀던 그 힘, 허공으로 떨어지던 순간 동백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정 의원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약이 고루다리도록 불 조절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봐온 노 의원은 알고 있었지요. 이 여인이 다친 것은 몸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르신,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까요? 한참 만에 동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요. 아무도 없었네. 정 의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백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또 감았습니다.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 생각보다 훨씬 깊게 박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살려주셔서 고마울 것 없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하는 것이지. 정 의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그러더니 낡은 약재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네 다리는 오래전에 다친 것이지? 뼈가 잘못 붙어 있어. 내가 한번 제대로 봐줄 수 있네만. 동백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미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민폐가 너무 큰데요. 민폐라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것이야. 자네 다리를 보니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쯤은 많이 나아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깝네, 아까워. 동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지요. 아깝다는 말. 자신의 다리가 아까웠다는 말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동백이 정 의원의 거처에서 몸을 추스르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어깨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머리를 부딪힌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정 의원은 아침 저녁으로 약을 다려 주었고 끼니 때마다 죽을 끓여 드려왔습니다. 말수가 적은 노인이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 세심함이 배어 있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동백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약재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황기로군요. 기를 보하는 데 쓰이지요. 정 의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찌 아는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어머니가 약초에 대해 좀 아셨습니다. 동백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지요. 정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던가? 박씨였습니다요. 아버지께서 혼인 전에 그냥 데려온 여인이라고만 하셨고 제가 5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요. 정 의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 뒤로 정 의원은 가끔 동백에게 약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듯 약재 이름을 말하면 동백이 그것의 효능을 받아쳤고 정 의원이 쓰임새를 물으면 동백이 절반 이상을 맞췄지요. 정 의원의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예, 어르신.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요.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이것 한번 읽어보게. 정 의원이 낡은 의서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동백은 표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펼쳤지요.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는 눈이 빨랐습니다. 그러더니 한 대목에서 멈추어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이 처방에 쓰인 반화와 생강의 비율이 다른 처방과 다른데
이건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까요? 정 의원은 잠깐 동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네. 열이 높은 환자에게는 생강을 줄이지. 어떻게 알았나? 앞 대목에서 바나가 열을 만나면 독성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요? 정 의원은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웃음을 내뱉었지요. 허허, 저작거리 처녀가 이런 눈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어르신, 웃으실 일입니까? 웃는 게 아니라 놀란 것이야.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정 의원이 저녁약을 다리면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동백, 자네 아버지 성함이 박씨라고 했지. 예, 박생원이십니다요. 충청도 결성 박씨 가문은 아닌가? 동백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걸? 정 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요. 내가 내의원에 있을 때 자네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 자네 어머니는 내의원 의녀였다네. 이름은 월아, 솜씨가 대단히 뛰어났지. 그 시절 궁 안에서 손꼽히는 의녀였어. 동백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네 외할아버지가 결성 박씨 양반이었는데 당쟁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했지. 자네 어머니는 의녀로 궁에 들어갔다가 자네 아버지를 만난 거야. 자네 아버지도 그 시절엔 성균관 생원이었고 집안이 있는 선비였어. 두 사람이 어떻게 혼인을 했는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네 아버지 집안도 그 당쟁에 연루되어 함께 몰락했다는 건 알고 있지. 동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럼 저는, 자네는 억울하게 몰락한 두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야. 그것도 의녀의 피와 선비의 피를 모두 물려받은. 정 의원이 동백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월아를 닮았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지. 동백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니에 대해 처음으로 무언가를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자신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생전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백은 오래오래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밀려 떨어졌을 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그냥 아버지가 슬퍼할 것이 걱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묻혀버린 두 집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사람이 지금 한양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동백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거친 자리에 처음 보는 눈빛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 의원은 다리던 약재를 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울 생각이 있나? 예.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요. 정 의원은 잠깐 동백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대신 쉽지 않을 거야. 쉬운 길이라면 처음부터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요. 정 의원은 그 말에 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깊은 웃음이었지요. 동백이 사라지고 한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강혁은 관아에 돌아와 아내가 산에서 실족하여 계곡에 빠졌다고 신고했지요.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계곡에서
물에 쓸려 내려간 것으로 처리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잠깐 수군거렸지만 관리 아내의 일이라 감히 깊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달랐습니다. 복례는 그날 두 사람이 나간 방향을 알고 있었고 뒤늦게 수색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절벽 쪽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의 얼굴에 슬픔이 없었지요. 아내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박생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방님이 아씨를 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요. 박생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어르신, 들어보세요. 서방님이 최판서 댁 혼인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부터 아씨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요. 그날도 제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씨가 막았습니다요. 만약에 제가 따라갔더라면 복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부서졌습니다. 박생원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지요. 이강혁을 찾아가 뺨을 올려붙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딸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강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뒤집었습니다. 어르신,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째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동백이 발을 잘못 디뎌 빠진 것을 제가 어찌 막겠습니까? 어르신, 이러다 제 체면이 다 구겨집니다. 박생원은 이강혁의 멱살을 잡으려다 주위 관리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생선 파는 늙은이가 벼슬아치를 해코지하려 한다는 빌미로 박생원은 오히려 잠깐 구금을 당하고 말았지요. 복례는 그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이강혁은 최 판서의 딸과 혼인하여 관직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관할을 드나드는 모습은 몇 해 전 굶주리며 생선을 빌리던 그 청년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판서의 사랑방은 진흙탕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강혁을 귀여워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씩 자신의 부정한 일에 강혁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있었지요. 세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일에 강혁의 도장을 찍게 했고 뇌물을 주고받는 자리에 강혁을 반드시 앉혔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면 빠져나갈 자신이 있는 최 판서는 강혁을 방패로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강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했지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혁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새 아내 최 씨는 살림을 잘 챙겼지만 강혁에게 아무런 따뜻함을 주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딸답게 영리하고 계산적이었으며 강혁을 남편으로 여기기보다 아버지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밤 강혁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문득 동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갈하게 차려놓던 밥상, 새벽에 일어나 약재를 챙겨주던 손, 서방님 잘하실 거예요 하던 그 목소리. 강혁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정의원의 초가 뒤편에는 여름이면 약초밭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그 밭에 한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약초를 솎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이제 22살이 된 동백이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저렸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의 치료와 침술 덕에 통증은 많이 가셔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지요. 그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생선을 팔던 그 맑은 눈에 이제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의서를 읽고 직접 환자를 돌보고 수백 가지 약재를 다루면서 쌓인 것들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정 의원은 동백을 가르치면서 놀랐습니다. 가르치는 속도보다 동백이 배우는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요. 어머니 월아에게서 물려받은 의학에 대한 감각이 피 속에 흐르고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글 읽는 힘이 더해지니 동백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소문은 스스로 퍼지는 법이지요. 인근 마을에서 정 의원의 초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가운데 정 의원이 연로하여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에 동백이 처방을 대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백이 진맥하고 약을 지어준 환자들이 낫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지요. 어느 사대부 집안의 부인이 오래 고생하던 병을 동백의 처방으로 나은 뒤 그 집안이 한양 내의원에 동백을 청거했습니다. 그 무렵 내의원에서는 오래된 의녀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기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월아라는 의녀가 당쟁에 연루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궁에서 내쫓겼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월아의 의술 실력에 대한 기록은 극찬으로 가득했는데 그 기록을 쓴 사람이 다름 아닌 정의원이었지요. 그 시절 젊은 내의원 의원이었던 정의원이 남긴 기록이 수십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암행어사가 한양 일대 관리들을 대상으로 비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판서의 이름이 조사 목록에 올랐지요. 세금 횡령, 뇌물수수, 관직 매매. 수년에 걸친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최 판서는 자신이 빠져나갈 자신이 있었지만 이미 그가 강역에게 도장을 찍히고 서명을 받아둔 서류들이 고스란히 장거로 남아 있었지요. 최 판서는 강역을 방패로 내세우려 했지만 강역 역시 그 비리의 공범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강역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복례는 동백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몇 년을 버텼습니다. 박생원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양 인근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례가 저작거리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를 박생원에게 달려와 전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북쪽 산자락 약초집에 다리를 조금 저는 여의원이 있다고 합니다요. 나이도 어리고 눈빛이 맑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르신 혹시... 박생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두 사람이 산길을 오른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복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안달을 냈고 박생원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초가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던 동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입구에서 멈춰선 늙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지요. 아버지, 동백아. 박생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지요. 동백은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조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동백도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정 의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양에 서리가 내리는 날 이강혁과 최 판서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 판서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수년에 걸친 횡령과 뇌물의 증거가 너무 많았지요.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권세는 서류 몇 장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강혁은 공범으로 연루되어 파직되었습니다. 관직을 잃었고 최 씨 집안에서도 내쳐졌지요. 장원급 제자라는 명예도 비단옷도 가마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은 것은 빈 방 한 칸과 그간 저지른 일들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는 날 저작거리에서 그 소식을 들은 봉씨 아주머니는 두부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늘이 보고 있는 것을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 그 말이 저작거리에 퍼졌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동백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그 즈음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지만 내의원에서 월화의 기록이 공식적으로 재검토되면서 동백의 이름도 함께 떠올랐지요. 내의원에서 동백을 불렀습니다. 동백은 정 의원과 함께 한양에 들어갔습니다. 내의원 대청마루에 들어서는 동백은 저작거리에서 생선을 팔던 그 처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저렸지요. 하지만 그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수련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재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손에는 일한 사람의 흔적이 있었지요. 의원들이 차례로 동백을 검증했습니다. 진맥을 보고 약재를 구분하고 처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백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몇몇 연로한 의원들이 동백의 답에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동백은 내의원 의녀로 정식 임명되었지요. 동시에 오래전 억울하게 쫓겨난 의녀 월화의 기록이 복권되었습니다. 월화의 의술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정 의원이 수십 년 전에 남긴 기록이 이제야 그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그 자리에서 월화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부인, 이제야 됐소. 이제야. 박생원이 혼자 중얼거렸지요. 이미 세상에 없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편 이강혁은 파직 후 한양 변두리를 떠돌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하나씩 등을 돌렸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는 곳이 없었지요. 어느 날 저작거리를 지나다 동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내의원 의녀가 되었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지요.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한동안 멈추었다가 이내 천천히 다시 걸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요. 동백은 한동안 이강혁의 처분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꾼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지요. 어느 날 복내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아씨, 속이 안 시원하십니까요? 저는 동치미 국물 쫙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한데. 동백은 약재를 다듬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복내야,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빌릴 것이 없다. 화가 없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나한테 손해지. 그 사람은 이미 제가 만든 것들에 깔린 것이야. 복례는 그 말에 잠깐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는 참 대단하십니다요.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아진 것뿐이야. 봄이 왔습니다. 정 의원이 동백을 데리고 그 절벽 아래를 다시 찾았을 때 바위 틈에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지지 않는다는 그 꽃이 바위 사이에서 붉게 피어 있었지요. 정 의원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이 꽃이 여기서 피는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동백은 한참 그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꽃은 원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정 의원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꽃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 의원과 젊은 의녀, 절벽 아래서 피어난 동백꽃처럼. 그 뒤로 동백은 내의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몸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월화가 이루지 못한 것을 딸이 이어갔지요. 다리를 조금 절며 걷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 손길 한 번에 나아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아무도 더 이상 그 다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생호는 딸이 일하는 내의원 근처로 이사하여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가끔 점심 무렵 동백이 들러 아버지의 도시락을 들고 오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씩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지요. 복례는 동백의 곁에 남아 내의원 잔심부름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입이 거칠고 눈치가 없었지만 동백 곁에 있는 한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절벽은 언제나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새로운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기도 하지요. 동백이 그랬듯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 떨어뜨릴 때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한겨울 절벽 아래에서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그리고 가장 뜻밖의 자리에서 가장 붉게 말입니다.